지금은 미국 시장이 더 좋아요. 어떻게 싸든 뭐 하든 간에. 그건 규제 문제고 정책 문제고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추가로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면 미국 주식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옛날처럼 뭐 어떤 국가들이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일본이 있었죠. 일본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다더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일본의 GDP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40%까지 올라왔었어요. 엄청나게 커졌죠. 그 조그만 나라가. 그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경쟁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는 작아. 내가 한번 부러뜨리면 넌 부러져. 사실 맞죠? 그래서 그 환율 협의를 했고, 갑자기 그 협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엔화를 절상을 확 시켜버리고, 독일을 도이치마크를 확 절상을 시켜버리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각각 국가 하나하나마다가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독일이 아무리 컸다 해도, 일본이 아무리 컸다 해도 미국의 사이즈에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라는 엔터티가 확 올라오면서 중국의 GDP의 규모가 미국을 코로나 터졌을 때 초월했다더라, 이런 걸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기하는 게 기축통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격 계속해야 돼요. 어쨌든 나는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중국은 그걸 뻔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버팅기면서 자꾸 무역 차질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은 좀 간사해져야죠. 어느 쪽 한쪽으로 붙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잘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 참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참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의식을 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서 우리가 얻을 것을 더 잘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제가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 한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쪽을 다 해주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반도체 산업이 1등, 그죠? 또 다른 산업들도 1등을 하는 것들이 제법 많죠. 그리고 또 신규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어쨌든 두 국가가 서로 싸우면서 이기려면 자기네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이거는 팽창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거나 뭐 자기네들 긴축을 더 빨리 하거나 이걸 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미국이 공격을 해서 자기네들을 확 망가뜨릴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긴축에서 푸는 속도를 천천히 하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즈가 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장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위기가 빵 터지는 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헝다 사태가 막 터지지만 중국이 빨리 터지지 않아요.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에 셰일가스 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일 거고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양쪽에서 잘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제이와일리가 미국 가서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중국과의 어떤 니고시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잘 포지셔닝을 잡으면 양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바이든이 만나가지고 원 차이나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데 그것도 난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거든요. 네. 중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어보이드 하려면 그걸 빠져나오려면 네. 선진국으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이 GDP 규모로는 뭐 전 세계 거의 뭐 18% 20% 가까이 근처되는데 네네.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1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당연히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야죠. 한국이 지금 거기 그 20% 안에서 중국이 20%여야 되는데 12%밖에 아니야. 그러면 낄 틈이 없는 거죠. 왜 자꾸 거기에 가 있냐 이거죠. 자꾸 중국에 갖다 붙으면 그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선진국 전체 안에 들어가서 중국이랑 이렇게 니고시에이션하고 미국이랑 니고시에이션하고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선이 있으니 그게 일어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모든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MSCI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글로벌 아까 주식 결국은 투자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이블은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성장주 60%에서 70%, 가치주를 30에서 40% 정도 가져갑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 정도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2%까지 올릴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낮은 금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낮은 금리일 때는 성장주들이 지금 미국의 평균 ROE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24%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0%란 말이죠. 그럼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2.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성장주의 매력도가 계속 눈에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5%까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ROE는 10%가 안 돼. 그럼 이 갭이 별로 안 느니까, 별로 안 되니까 PBR이 낮다 하더라도 자꾸 눈이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테마로 만들고 있는 게 앞으로 성장 정말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전기차, 뭐, 그 다음에 메타버스, 또 NFT, 뭐 다 보시면 이게 엄청난 성장을 갈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당연히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전력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필요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피 한 방울이면 암 50개를 예방할 수 있대요. 예방에 검사하는 게 아니고 네,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검사하니까 그 암 걸릴 확률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걸 예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방이라기보다도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생명이 우리가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텐데 당연히 바이오 산업은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60, 70% 두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올라가는 시기에 또 가치들이 또 비싸고 괜찮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가치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재라고 치면 그 산업재 안에서 종목이 100개가 있으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로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골라내라는 거죠. 뭐 당연히 석유에너지 앞으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정말 코스트를 다운시켜 놨고 뭐 시장 사이즈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계속 이익이 ROE가 20%씩 나오는 기업이 있다. 그럼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net 마진,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율이 낮아졌는데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ROE를 20% 창출해내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그건 사야죠. 예. 그런 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싸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은행주들 우리나라 은행주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적인 면에서는 제일 싼데 어떻게 보시는지.
은행 정권 뭐 같이 봐주셔도 되고 은행주, 네. 금융주 다 같이 봐주셔도 되고.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만 그러니까 그래서 수십 년 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 장기적인 미래가 별로 없어요. 왜? 지금 가계대출이 GDP의 100 몇십 %예요. 100%는 분명히 넘었고 지금 이제 110% 도달했던 것 같은데 자,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하이 마진 비즈니스가 없어요. 성장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ROE가 뭐 좋다,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PBR이 0.5배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ROE가 익스펜드 될 게 없는데 커질 게 없는데 왜 멀티플이 높아져요? 게다가 가계부채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저렇게 높아버리면 미국이 터지기 전에 이랬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도달했어요. 예, 2007년도에. 그리고 터졌죠. 근데 그때 마진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 올렸거든요. 그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 터지기 전에는 금융권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의 거의 25%까지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박살. 그죠? 시티그룹을 그때 샀으면 제가 시티에 있었으니까 예, $50에 전 다 팔고 나왔죠. 그거 40전 갔어요. 휴지 조각 됐어요. 그리고 또 중자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은행의 시츄에이션은 싸요. 싸죠. 너무너무 싸요. BIS 비율도 높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일단 나도 이제 그 부분에 걱정 안 한 부분은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지금 부동산에서 그 일정 부분 말고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기가 월급 받는 한도 내에서 그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오더라도 이게 뭐 도미노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뭐 저는 앱소 숫자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100% GDP였을 때 금리가 4%에서 5% 사이 갔었을 때 터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몇 프로죠? 2.3%입니다. 10년짜리가. 그죠? 근데 100%니까 미국보다도 더 높아요. 그럼 금리가 2점 몇 %일 때는 안 터져요. 만약에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 5%까지 올라갔다. 무조건 터지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까지 가려면. 근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올릴까 생각해요. 중국을 잡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중국도 부동산이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계속 이쪽 자국 쪽으로 뭐 생산 설비 들어오게 만들고 경쟁력을 자꾸 키우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공했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자동차를 산업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테슬라 때문에 다시 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반도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언제 자기네들이 금리가 4% 5% 갔었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할 때는 땡길 겁니다. 미연준이 그냥 알짤없이 땡길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그 타이밍을 보려면 미연준의 금리가 적어도 2% 넘게 올라갔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걱정하자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한국 은행주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배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멀티플이 0.5배에서 1배 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당만 보시는 게 좋다. 네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이거 테슬라. 네. 테슬라가 지금 뭐 천슬라라고 해가지고 찍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요즘 최근에 뭐 엄청나게 팔았다, 뭐 조 단위를 팔았더라고요. 네. 아니 솔직히 우리 보통 대주주들을 이렇게 주식 팔면 안 좋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스마트하다라는 거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참 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보다 1살 어린가? 그럴 거예요, 2살. 같은 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좋은 학교를. 아니, 정말 대단하신 예, 예. 분인 거죠. 예. 보면은, 근데 이걸 저 무리로 생각하면 맞죠? 9조인가? 예, 거의 한 9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팔면은 이제 이건 큰일 나는 건데, 워낙 시가총액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엄청 커졌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판 이유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뭔가 챙기려고 그냥 팔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또 물어봤잖아요, 주주들한테.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건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테슬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꺾이고 있다. 네. 매출이 안 늘고 있다. 가동률이 100%에서 떨어지더라. 신규 가동하는 공장들이 안 들어온다. 이런 걱정이라면 당연히 이건 거기다 대놓고 이걸 팔아버렸으면 난리 나는 거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슈 때문에 적정 가치가 1,300불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1,240불까지 밖에 못 오르고 빠졌지만 어쨌든 펀디멘탈적인 차원에서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 1,000불이 깨진 상황까지 왔었을 때는 당연히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루시드도 있고 리디안도 있고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매출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실체가 없지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를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신규 주문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매출이 앞으로는 언젠가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젤 차량이든 가솔린 차량이든 다 전기차로 간다. 그게 얼마나 빨리 올 거냐의 차이지 가는 건 이제 당연하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 팔아야 되고 다른 거 사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항상 이거 하거든요. 테슬라 시가총액 이퀄 모든 자동차 시가총액 2개 더 커.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맨날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이거 다 사라질 거면 다 사라질 거면 말이 되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솔린 차량에서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제가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생각하다가 많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우리도 전기차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원래 전기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때부터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전기는 무조건 대세죠.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서 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내년 초에 또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연말 연초에 예. 우리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예.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지금은 미국 시장이 더 좋아요. 어떻게 싸든 하든 간에 그건 규제 문제고 정책 문제고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추가로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면 미국 주식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 2월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단기 3개월 내지 길게 9개월까지도 한 2자릿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 하락 때문에 미국 주식을 파셔는 또 안 돼요. 맞아. 왜냐면 세금 때문에. 10% 빠지고 다시 땡겨버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미국 주식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천천히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또 그러고 나서 또 50% 또 오를 거다. 저는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주식 하셔야죠. 근데 내년 2월쯤 됐었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만약에 미국 주식이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나오고 달러가 약세 구간이 좀 나온다면 이때는 신흥국이 또 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2,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 한국 증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도 빠질 있고. 때도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때까지 보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빠질 때 같이 근데 빠지고. 그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네. 달러가 강세로 가느냐, 네. 약세로 가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달러가. 네. 강세로. 만약에 미국이 빠지는데 네. 달러가 막 강세로 가고 있어. 네. 이거는 가면 안 돼요.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네. 근데 미국이 빠지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요. 요거는 신흥국 시장 투자하셔야 돼요. 아,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다시 튀기 전에 신흥국 시장이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네.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기 해외 주식의 달인이자 또 제도권의 제도권의 절대 고수이신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